안녕하세요. 평소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을 즐겁게 듣는 사람 중 한 명의 평범한 구독자입니다. 즐겁게 들을 줄만 알았지 제가 여기 사연을 제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신기한 인연에 대해 제보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내 연인이구나 하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계신 분이 그러실 수도 있으실 거고, 내가 낳은 자식이 그런 인연이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인연이라는 것이 만나게 될 사람은 무슨 고초를 겪어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고, 전 그게 정말 유튜브 사연 속에서만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정말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 덕분에 정말 사람의 인생에서 인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구나 제대로 느끼게 됐거든요. 이 인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은 시작부터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죠. 어렸을 때부터 신이 있다면 절 대놓고 미워하기라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모질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전 9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부모님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저 혼자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뻔히 사주로 몰아세우는 거 알면서 고아원에 버리고 가는 책임감 없는 부모 얼굴 살아생전 다시 보면 뭐가 좋을까 하고요. 진수가 너 여기서 지내면 매일매일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도 많고 집에 있으면 엄마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해줘. 너 여기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으면 엄마가 우리 진숙이 꼭 찾으러 올 테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 알겠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신 안 그럴게요. 배고프단 소리도 절대 안 하고, 엄마 아빠 싸워도 못 들은 척하고, 빨리 잠들게요. 밥도 이틀에 한 번씩만 먹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잘못했어요, 엄마. 진수가 엄마 진숙이 버리는 거 아니야.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미안해. 미안. 엉엉 울면서 엄마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 엄마의 손을 붙잡았지만 딸에게 젖조차 제대로 물리지 않았던 엄마 때문이었을까요? 그 손은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잘 지내고 있으면 꼭 저를 찾으러 돌아올 거다 하는 엄마의 약속은 당연히 제대로 지켜질 리 없었죠. 전 그렇게 고아원에서 힘든 유년 시절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머, 여기 누가 이렇게 청소를 깔끔하게 해놨어? 진숙이 또 네가 그런 거니? 어쩜 우리 진숙이는 얼굴도 제일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 시켜도 자기 할 일 착착 잘할까? 너네도 진숙이 좀 보고 배워, 응? 그렇게 게을러서야 어디 입양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어? 고아원 생활이 처음부터 마냥 어려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버려지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제가 먹고 자란 것은 눈칫밥밖에 없었거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제대로 해놓지 않기라도 하면 곧장 아버지한테 밥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애라는 호통이 쏟아졌으니까요. 그게 무서워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던 것이 고아원에 버려지고 나서도 몸에 배어버렸나 봐요. 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청소도 하고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일손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고요. 다들 어린 나이에 빠릿하게 움직이는 절 기특하게 여겨주셨고 이것도 꽤나 살만한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삼시세끼 밥도 잘 나왔고 마음 편하게 잘 곳도 갖춰져 있고 원장님도 꽤나 친절하셨고요. 야, 넌 어른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니? 조그맣게 까불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칭찬받는 게 부러우면 언니도 나랑 같이 청소하면 되잖아. 뭐? 너 말 다 했어, 지금? 이게 어디라고 가만히 봐주니까 계속 기어오르지, 하지만 고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 행동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의 칭찬을 독차지하고 있는 전 고아원에 있는 다른 원생들에겐 그저 질투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어른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별짓 다 하는 애라는 둥 시기에 가득 찬 소리를 하면서 절 따돌리는 것이 일상이 됐었죠. 한 침대에서 2명씩 같이 자야 하는데 제 침대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는다거나 놀이 시간에 은근히 절 무시하는 등 따돌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침대에 자리가 없으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친구들이 저와 놀아주지 않으면 구석에서 혼자 놀면서 몇 년간 지속된 따돌림,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버텼어요. 목표는 딱 하나, 좋은 집에 입양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더 먼저 좋은 집으로 가서 이곳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원장님과 고아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애를 썼어요. 청소, 설거지, 정리정돈 등 누가 저에게 역할을 준 것도 아닌데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참 예쁘고 착한 애라는 훈장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다른 아이들에게 더 큰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봤자 애들 장난 수준의 괴롭힘 아니냐고요? 그게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됐답니다. 다들 내일 발표회 준비 잘 끝났지? 이번에 회장님이랑 회장님 따님도 자원봉사자로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괜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제가 있다 온 고아원엔 원장님이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고아원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어디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하더군요. 몇 년 전에 이 고아원에서 귀가 안 들리는 여자아이 하나를 자기 딸로 입양한 이후에 매년 어마어마한 액수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어서 원장님도 회장님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기세셨죠. 멀쩡한 것도 아니면서 대기업 회장 딸로 입양된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고아원 출신에 몸도 불편하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완전히 인생 역전이잖아요. 저라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란 법도 없고요. 어렸을 때 전 그렇게 애답지 않게 좀 꼬여있고 모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회장님 보여준다고 열심히 준비한 행사가 열리고 인자한 인상의 회장님과 팔을 붙잡고 함께 온 딸도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행사에 참여했죠. 발표회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그래봤자 전 어디에 끼지도 못하고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어디 조용히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잡동사니들을 쌓아두는 창고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야, 너 어디 가니? 맨날 혼자 이렇게 쏙 빠지고 너 혼자만 튀어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알겠어. 너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혼자 푹 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쟤는 꼭 하루 종일 나만 쳐다보고 졸졸 쫓아다니는 건지 혼자 좀 쉬려고 했더니 어디서 또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제는 혼자 다니는 것 가지고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번엔 대체 뭘 하려고 그러려나 했는데 제 어깨를 창고 쪽으로 확 밀쳐버리더니 문을 닫고 밖에서 걸어 잠그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창고 안에 저 혼자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애가 대체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한테 입양 갔던 그 여자애가 창고에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이 문 안 열어. 여기 안에 회장님 딸인가 뭔가 있어. 이 문 열어 당장. 이게 이제 나가고 싶으니까 별 거짓말을 다 하네. 왜? 안에 회장님이 있다고 하지? 철문에 뭘 걸어놓은 건지 문을 주먹으로 쿵쿵 두드리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벌써 멀리까지 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문을 발로 차보기도 하고 어깨로 밀어보기도 하고 별 난리를 쳐도 꽉 닫힌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워낙 오래된 창고라서 관리도 안 되고 별별 잡동사니들이 다 쌓여있는데 뭘 잘못 건드린 건지 구석 끝에 널브러져 있는 전선에서 팍 하고 불꽃이 튀면서 화르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애도 완전히 패닉이 돼서 저 붙잡고 달달달 떨고 있고 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불 났어요. 불이야 불. 여기 사람 갇혀 있어요. 불이야.
바깥에선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끄러워 제가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근처에 사람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이대로 가다가 둘 다 완전히 타 죽겠다 싶은 거예요. 불이 어찌나 빨리 옮겨 붙는지 얼굴이 뜨끈뜨끈한 게 느껴지고요.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애가 막 엉엉 울더라고요. 불이 순식간에 지붕에 있는 석가래까지 올려붙는 게 보이고 제가 얼른 양팔로 그 애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까 몸도 안 멀쩡한 애가 회장님 딸 돼서 너무 부럽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괜히 왕따인 나 때문에 창고에 갇혀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얘는 살려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불길이 많이 번지니까 사람들이 창고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연기가 뿌옇게 차오른 창고문이 드디어 열리는데 위에서 나무가 탄 건지 활활 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지는 게 보였고 전 그대로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뒤론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진수가 정신이 좀 들어? 아유,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진수가 괜찮아?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진숙이 네가 사람 구했어. 네가 사람 하나 살린 거야. 원장님, 그 애는 어떻게 됐어요? 저랑 같이 창고에 있던 그 애요. 괜찮아요? 무사하대. 연기 조금 마신 거 빼고 멀쩡하다고 하더라. 그나저나 진숙이 너 팔이 이렇게 돼서 어쩌면 좋니? 회장님이 고맙다고 치료는 얼마든지 하라고 그러셨는데 암만 치료를 해도 흉터는 남을 거라고 하더라.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양팔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더라고요. 제가 기절하기 전에 위에서 떨어진 활활 타는 나무 조각을 그대로 팔로 받아내면서 생긴 영광의 상처였죠. 하지만 영광이 될깐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치료가 잘 마무리됐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만 듣고 붕대를 풀면 예전처럼 멀쩡한 팔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양팔엔 다리미로 꾹 눌러놓은 것처럼 네모나게 우글거리는 자국이 남게 됐어요. 어쩌다가 창고에 갇히게 된 거야. 설마 누가 밖에서 잠그고 그런 거 아니지? 회장님도 계시는데 문제 일으켰다가 우리 원에 있는 애들 정말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진수가 사람만 무사하면 된 거다. 너 어디 가서 사고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원장님은 이미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겨우 정신이 든 저를 붙잡고 누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게 맞냐고 확인하시더니 어디 가서 절대로 사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특히 회장님 만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고아원에 엄청난 후원을 해주는 회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니 원장님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더군다나 그 사고 때문에 하마터면 회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운명을 달리할 뻔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도 절 창고에 가둔 그 주동자 원장님한테 그날 밤새도록 회초리를 맞았더라고요. 그래봤자 제 팔처럼 흉터가 남는 건 아닐 테지만 저도 그냥 그건 사고였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회장님한테 특히나 사고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회장님께선 그 뒤로 후원금만 정기적으로 보내실 뿐 한 번도 고아원에 다시 찾아오신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치료도 받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친구를 지켜냈는데 적어도 얼굴 보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게 엄마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구나 했죠. 서러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팔에 흉터 2개 생긴 것뿐인데 긴 팔 입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애들끼린 거의 괴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 팔 봤어? 나 밥 먹을 때 제 근처에 앉기 싫어. 아니, 저 정도면 자기가 알아서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속 안 좋아. 야, 듣는다. 쟤 저런 것도 관심 받고 싶어서 일부러 보여주고 싶어서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팔만 보면 하도 수군거리고 떠들어대니까 정작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 팔을 감추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구하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인데 사람들 눈엔 그저 징그러운 자국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싶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팔에 흉터 없을 때도 가뜩이나 친구 하나 없었는데 이 커다란 상처 때문에 입양은커녕 친구 사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일하게 외출하는 병원 가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더라고요. 화상 전문 병동에 가면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제 팔을 이상하거나 징그럽게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소독을 해주고 거지를 갈아주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인상은 아파서 제가 쓴다니까요. 선생님, 저 팔 이렇게 흉터 있는 사람도 간호사 할 수 있어요? 팔에 용문신 있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때부터 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 결심한 것 같아요. 엄청 아픈 상처를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대하는 모습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괜시리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도 그렇게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머뭇거리면서 팔에 이런 흉터 있어도 간호사가 될 수 있냐 물으니까 용문신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던 간호사 선생님의 농담도 너무 좋았습니다. 잘 사는 집에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던 제가 이젠 내가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고아원에서도 소문이 쫙 퍼졌죠. 저 간호학과 간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다고요. 학원 하나 다니지 않는데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아까워 죽으려고 그러시죠. 간호학과 가기엔 성적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학과를 바꿔서 더 높은 대학에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제가 또 목표를 한번 정하면 남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잘 안 들어요. 안 된다고 전 무조건 간호학과 가야 한다고 수시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전부 다 간호학과만 썼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합격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의 대학 골라갔습니다. 저희 원에선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퇴소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라 저도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을 알아보면서 독립준비를 슬슬 시작하고 있었죠. 원장님이 조용히 절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누가 봐도 여기 돈 들어있다 하는 봉투를 건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장학금이랍니다. 회장님께서 너한테 마음 많이 쓰이시긴 쓰이시나 보다. 따로 좀 챙겨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시더라. 이도님은 고시원 말고 학교 근처에 괜찮은 자취방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간호사 되겠다는 생각이 기특하다고. 다 챙겨줄 수 없어서 진숙이 너만 따로 챙겨주는 거니까 괜히 다른 애들 알지 않게 조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 그 봉투가 그렇게 달갑진 않더라고요. 사고 난 이후로 직접 와서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치료비 지원해줘. 거기다 다른 애들한테 한 번 준 적 없는 장학금까지 지원해줘. 몸 불편한 애를 그것도 고아원에서 입양까지 할 정도라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썩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안 좋아 보인다고 주시는 돈 안 받아요. 당장 대학 들어가고 자취 시작하면 고아원에서 나오는 정착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도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돈 받아서 얼른 집 구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회장님의 돈으로 대학 생활도 시작했네요. 대학이라고 뭐 크게 다를 게 있겠어요. 제 팔의 흉터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여전히 있었고 전 밤이든 낮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사람들 시선 피해서 열심히 가리고 다니고요. 흉터만 빼면 진짜 웃기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쉽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친구 사귀는 거야 그렇다 치고 아르바이트 구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또래 친구들이 죄다 하는 패스트푸드점, 고깃집, 술집, 사람 상대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할라 치면 손목 쪽에 살짝 튀어나온 제 흉터를 보고 다짜고짜 팔부터 걷어보라고 하는 사장님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가게에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도 거의 주방처럼 안 보이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건 병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팔에 용문신만 없으면 이 커다란 흉터를 가지고도 간호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글쎄요.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병원의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제 겉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저 팔이 환자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대놓고 했던 곳도 있었어요. 뭐 살면서 이런 일로 하루 이틀 거절당해 보나요? 7.8개 정신으로 떨어져도 다음 달에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고가 올라오면 또 지원하고 겉모습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들은 전부 다 괜찮으니까 항상 최종 면접까진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이고 다시 도전을 하다 보니 결국 면접관들도 제 끈질김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장 가고 싶었던 화상 흉터를 치료받았던 대형 병원에 합격했을 땐 면접관이 심지어 절 알아보기까지 했다니까요. 하루에 몇십 명의 사람을 오며 가며 마주칠 텐데 자네 그 흉터 이번이 몇 번째 면접이지? 하고요. 제가 웃으면서 이번까지 총 4번째 면접이다 얘기를 하니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면접관이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 묻더라고요. 역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나 봅니다. 대박! 너 연예인 땡땡땡 알지? 주말 연속극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 사람 지금 여기 VIP 병동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주연쌤이 그 연예인 엄청 팬이라서 학생 때부터 쫓아다녔는데 우리 병원 앞에서 매니저를 봤다나 뭐라나. 하긴 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진짜 맞는지 어쨌는지는 알 턱이 없지만. 저 선생님 그 VIP 병동이라는 거요. 거기 가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글쎄다 뭐 내부 기준이 있다고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수간호사 선생님 눈에 얼마나 잘 보이느냐가 그 내부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 왜? 너도 VIP 병동 가고 싶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꽤 야망 있는 캐릭터인가 보다. 근데 아마 힘들 거야. 나 뭐 차별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쪽 동네엔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 나도 일을 해본 게 아니라 정확히 말을 못하겠지만 뭐 일종의 서비스직?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지.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 병동들을 지나 가장 꼭대기 2층을 차지하고 있는 VIP 병동이라는 곳이 존재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하죠, 뭐. 기업 대표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긴 하지만 일반 병동에 있는 간호사는 어떤 사람들이 저기 입원해 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다른 세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배 간호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최상급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라 해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이었으니까요. 속 쓰린 얘기였지만 선배 얘기처럼 제가 생각해봐도 그곳에서 일을 하는 제 모습을 그다지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간호사들이 그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병원 안에서 성공을 위한 열쇠는 일반 병동이 아니라 VIP 병동에 있다고요. 지금 수간호사님으로 계시는 분도 일반 병실에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올라갈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VIP 병실에 올라간 이후에 환자분들과 이런저런 인맥을 쌓아가면서 병원에서 한 자리를 맡을 수 있게 됐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 사이에선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수간호사님한테 대놓고 로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저야 뭐 로비를 할 돈도 없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 그냥 이렇게 간호사가 돼서 밥벌이하고 살고 있는 게 어디냐. 여기 만족하며 하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자 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아등바등 줄 한번 대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을 제치고 그 특별한 기회가 저한테 가장 먼저 주어졌다니까요. 정작 전 그게 기회인 줄도 몰랐지만 말이에요. 어머, 선망증세인가 봐. 저 집은 간병사도 따로 안 쓰나? 저 정도 되면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곱게 나이 먹는 것도 참 힘든 것 같다. 자식들은 무슨 죄냐? 다 욕심이지 욕심. 환자복 보니까 우리 병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서 저러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놔둬요.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대충 수습 좀 하고 저쪽 병원에다 연락 한번 해볼게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화단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있나 하고 근처에 가보니까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풍겨요.
보니까 어느 병동에서 나오신 건지 몰라도 어르신 한 분이 화단에 실수를 하시곤 온 옷에 실수한 것을 묻히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겁니다. 병원복을 보니 저희 병원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꽤 있는데 추운 날 여기까지 걸어오신 건지 어쩌다가 보호자를 놓쳤는지 몰라도 사람들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얼른 제 겉옷을 벗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간호사예요, 간호사. 날도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오셨대요. 얼른 들어가시게요. 다들 어르신 찾고 걱정하고 계시겠네요. 병원에 다시 모셔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급한 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병원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용변 실수한 것을 전부 제가 처리를 해드렸어요. 입고 계신 옷은 전부 폐기 처분을 하고 저희 병원 옷으로 새로 갈아입혀 드리고요. 어르신 입고 계신 병원 쪽으로 연락을 하니까 그쪽도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분들이 어르신을 모시러 이쪽으로 직접 오신다고 하기에 병원 로비에서 어르신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다려 드렸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야? 진숙이구나, 진숙이. 박진숙이. 아이고, 예쁘다. 어르신께 제 이름을 알려드리니까 몇 번이나 이름을 다시 확인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어르신들의 가족분들인지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어르신을 모셔갖고 저한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사례를 하시려고 하시기에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무슨 사례를 하시냐고 거듭 거절을 했죠. 그리고 진짜 사례는 다음날 제가 출근한 후에 받게 됐습니다. 박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수간호사님이 먼저 절 부르시더라고요. 다들 회사에서 대빵이 부르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엄청 굴렸다니까요. 내가 어제 무슨 실수를 했지 하고요. 그런데 저를 따로 불러낸 수간호사 선생님은 듣고도 믿기지 않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VIP 병동으로 출근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였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선생님, 저 팔에 흉터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보기가 좀... 그거야, 잘 가리고 다니면 되는 거지. 선생님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서 치매 노인 환자 하나 옆 보호자들한테 인계해줬던 적 있지? 나도 몰랐는데 그 노인이 이쪽 지역 유지라고 하더라고. 환자 본인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렇고 VIP 병실 입원하면서 콕 집어서 박진숙 간호사가 전담으로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대. 너무 잘 됐다. 진짜 너무 잘 됐어. 한 번도 무언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적은 없었지만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치고는 너무 큰 선물을 받게 된 거죠.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용을 써도 못 들어간다는 VIP 병실 문을 전 그렇게 너무 간단하고 쉽게 열고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돌봐드린 어르신께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데도 VIP 병실에 들어가자는 가족들의 권유를 여태 다 뿌리치고 일반 병실에 입원하시면서 종종 그때와 같은 크고 작은 사고로 가족들의 속을 엄청 썩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자발적으로 나 여기 병원에 들어간다 하고 얘기를 했으니 가족들은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었고요. 저 처음 병동으로 발령받은 날 가족들이 제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사람은 저였는데 말이죠. 원래 그렇게 바늘구멍 같은 곳은 한 번 들어가는 게 어렵지 한 번 들어가서 자리 잡고 나면 다시는 내쫓길 일 없는 완전한 튼튼한 성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돈 많고 몸 아픈 사람들이라 너무 많이 까탈스럽게 굴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돈 가지고 갑질하는 것도 어줍지 않게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건가 봐요. 전 이 병동 올라오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랑 부딪히는 일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꼬박꼬박 선생님 소리 붙여가면서 정중하게 대해주시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면 본인들도 잃을 것이 많으니까 더 신경 써서 대하신 걸 수도 있겠다 싶네요. 기업가, 연예인, 지역 유지, 정치인, 또 그 가족들. 병동에 들어갈 때 혹시라도 안에서 보고 들은 얘기가 있어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병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모두 전달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내가 이런 사람을 복도에서 마주쳐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과 매일같이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로 만난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들이 겹쳐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인연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선생님, 오늘 오후에 땡땡기업 회장님 건강검진 있으시거든요? 원래 전담하시던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들어가셔서 수쌤이 선생님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성격 젠틀하시고 좋아요. 대신에 불필요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시네요. 특히 가족 얘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꼭 주의하시라고 그러셨어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시간 맞춰서 인사드리러 내려갈게요. 환자분들이 워낙 특별하신 분들이니까 이전에 병원 왔을 때 자기 봐줬던 간호사가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날 건강검진을 하러 오신다는 회장님께서도 원래 전담 간호사님이 따로 계시는데 출산휴가 들어가셔서 건강검진 일정에 제가 동행하게 됐죠. 가기 전에 환자분들께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 가지고 계신 질병, 예후,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대화 주제 등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서로 기분 상할 일 만들지 말자는 거죠. 이 회장님께선 가족이랑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지 몰라도 가족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회장님 건강검진 일정 도와드릴 원래 전담하던 간호사분이 아닌데 바뀐 거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회장님이 병원에 도착하시자마자 제 소개를 드리며 인사를 하는데 제 얘긴 제대로 듣지도 않으시고 간호사가 바뀐 거냐,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냐 살짝 기분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젠틀하긴 무슨 엄청 예민한 것 같은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때부턴 입 다물고 조용히 뒤만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1인실에 누워 비타민을 한 대 맞고 싶어 하셔서 링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주사를 놓고 수액을 높이 거는 과정에서 팔토시가 조금 말려 올라갔어요. 누워서 제 쪽을 바라보고 계시던 회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황급히 팔토시를 쭉 잡아당겨 흉터를 가렸죠. 저 불쾌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보시기 불편하면 제가 수간호사님께 말씀드려서 담당 간호사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이쪽으로 좀 앉아봐요. 방금 가린 거 혹시 흉터예요? 제 팔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시기에 전 제 팔에 있는 흉터가 징그러워서